오늘 주제는 특허. 이제 기술사업화인데 오히려 사람이 좀 많지 않네. 방금 소개했듯이 좀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나마 운이 좀 좋아서 삼성전자 한 12년 다녔어요. 꽤 됐어요 벌써. 87년부터 98년 8월까지 다녔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이제 상호가 두 개 있죠? 원래 이제 인포베이스라는 명으로 회사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세원비즈라는 상호를 이제 바꾼 지 한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저는 이제 인포베이스라는 회사로 이제 원래 특허 정보 전문 회사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기술사업화까지 영역을 확대를 해서 소위 말하는 방금 설명했듯이 이제 요새 창조경제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지식재산. 뭐 그렇게도 연관이 있어요. 맞아요. 연관관계상은 있어요. 상호 그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또 정부 정책 관점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 그것도 하나의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창조경제 키워드는 그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다 필요 없고 창조경제 벤처.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그 방금 얘기했듯이 지식재산을 좀 더 활용을 하자는 거. 이제 그런 관점인데, 뭐 저는 이제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 고등학교는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83년도에서 입학해서 87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졸업하면서 입사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뭐 특히 남학생들 잘 알겠지만은 이제 군대 안 가는 조건으로 그것도 이제 또 1년 동안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근무 조건 다녔고 이제 계속해서 12년 다녔지만은,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서 연구인력으로 입사를 했지만은 연구소 내에 실제 특허부서가 있었고, 그 특허부서 내에 제가 이제 특허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제 우리 때 특허부서 인력은 한 20명이 좀 안 됐어요. 뭐 여러분들 선배도 지금 제가 근무했던 곳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선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 20여 명일 때는 사실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업무 수준하고 지금 업무 수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다양하게.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특허 인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특허 출원 인력만 저쪽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DMC하고 반도체 합쳐서 특허 출원 관련 업무만 하는 사람들만 거의 200명이에요. 네? 많죠. 거기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특허 출원 등록 비용만. 국내외.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삼성전자 특허 관리 시스템 업무 전산화도 내가 로직 설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코딩은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9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거의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걸 시스템을 못 바꿔요, 로직을. 왜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했다는데 UI, UX만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뭐 최근에 소송들 많으니까 소송 관련된 것만 더 붙였다고 하는데, 그때 삼성 SDS에서 그 개발 담당했던 그 대리가 지금 이제 그 삼성 SDS에서 이제 수석 부장으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뭐 오비 모임 하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가끔 만나고 그랬지만은, 그 200명 그걸 해서 이제 업무 전산을 해서 이제 그 안에 경비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데, 95년도인가 6년도에 한번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출원 등록 비용으로, 국내외 출원 등록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연간 500억이었어요. 네?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이에요. 지금은 아마 몇천억 될 거예요. 왜냐? 그 당시는 그래도 해외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미국의 특허 등록 랭킹 넘버1, 넘버2가 됩니까? 모르죠? 관심 없으니까. 1위가 IBM. 등록 랭킹.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 그 정도로 이제 물론 이제 특허 분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500억 중에서도 국내외 출원 등록 비용은 100억밖에 안 돼요. 400억의 해외 비용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 해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도 뭐 아주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근무할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밖에서 안을 보는 거하고 또 틀려요. 생각하는 게, 사고하는 게 틀리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IPR하고 기술사업화인데, 이제 그런 특허 업무를 제가 했던 사람 관점에서 이제 요새 제가 하는 일 자체는 방금 얘기했던 창조경제 관련해서 이제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시장조사, 그 다음에 가치평가,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기획보고서 작성을 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 한 거의 2천만 원 넘은 작업인데, 자부담, 중소기업에서 자부담 얼마 안 돼요. 뭐 그냥 한 1, 200이면 하면은 보고서 하나를, 소위 말하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 있냐 없냐까지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일도 제가 지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뭐 자격증은 제가 변리사는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제가 IPR이라고 했지만은, 기업 관점에서 IPR, 특허를 보는 관점하고 변리사들이 보는 관점은 틀려요. 왜냐? 기업 변리사들은 자꾸 법률 관점에서 보려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업에서는 IPR은 뭡니까? 자산이, 재산이라고 해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 호랑이는? 기업은 죽으면 없죠. 특허가 남아요. 최근 사례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여러분도 잘 아는 코닥이라는 회사. 망했잖아요. 그건 남은 게 뭐예요? 특허가 매각 들어갔잖아요. 미국인 캐나다 노텔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은 망하면 특허는 남아요. 그게 영원히 남아요. 왜냐? 국가 문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명자 하나 되면은, 야, 옛날에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도 했었네?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연 이게, 그 당시 이게 가능했을까? 남는 게, 평생 남는 것 자체가 특허 문서는 하나는 남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가, 저도 이제 요새 이제 많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뭐,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요즘 교수님이 이제 뭐 2시간 채우지 말고, 뭐 내용 전체적인 거 다 이해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뭐 세상 사람과 하는 이 얘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사업을 하는데 또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할 때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에 제가 여기 특강 교수님 때문에 특강도 좀 또 한 번 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때는 그래도 오늘보다는 좀 학생 수가 많았는데, 그때는 한 30명 됐는데, 여기서 혹시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 많지는 않네. 그때는 그래도 한 반 됐는데. 혹시 공무원 생활 하고 싶은 분? 공무원 생활 하고 싶은 분 없어요? 네? 없네. 다행이네. 그때는 거의 반 이상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들어가고 싶다고 교수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한 명밖에 없네? 네? 다른 사람 대기업 안 들어가요? 네? 꿈에 그리는 직장 아닌가? 요새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우연찮게 조사해서 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는 사람? 알죠? 뭘로 유명해요? 자동차 부품에서 세계적인 회사죠? 그 회사 처음 몇 명이서 시작한지 아세요? 2명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삼성전자? 그 윤종룡 부회장이 지금 이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윤종룡 그 위원장께서 옛날 삼성전자 사장도 하시고 부회장까지 올라섰다가 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옛날 저기 한 기사 중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중소기업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걸 강조한 사람이 또 있어요. LED 만든 사람. 노벨상 수상자. 누굽니까? 네? 나카무라 슈지. 네? 여기도 내가 여기 교재도 있지만은, 혹시 이거 교재, 이거 학생들 다 볼 수 있게 공개해도 관계는 없어요. 네, 네. 뭐 하세요. 뭐 어차피 대 이름 들어간 거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물론 이제 인용처럼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안에 저작물 자체는 내가 다 만든 거니까, 그건 뭐 저자 허락해서 하는 거니까 공개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카무라 슈지도 하는 얘기가 지방대 출신이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냐. 이 청색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 단결정을 만드는 그 핵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분이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 가가지고 하는 게 그때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응용이 돼가지고 에너지 분야를 하고 있어요. 전혀 안 맞잖아요. 응? 광해에서 글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기술이라는 건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키워드는 뭐냐? 이종융합이에요. 이종융합. 서른 다른 업종 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인문학과의 인문학적인 감성과 기술이 저는 이제 오늘 핵심 키워드고 그분의 그 초점에 맞춰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렇게 좀 했는데 자료는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는데 내가 일단은 좀 몇 가지는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 기업 활동의 일반적인 활동이에요. 연구개발 활동부터 해가지고 경제 활동에서. 근데 이제 여기 네 개의 축을 한 거는 이제 특허 관점에서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조사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잘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확보된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특허 분쟁이 나오면 어떻게 잘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 근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 제가 오래 있어 봐서 알고 LG전자도 뭐 마찬가지고 국내 전자업체 같은 일본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분쟁 먼저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CEO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특허 내지 않느냐? 좋은 특허 뭐가 있지 않느냐? 야, 좀 카운터 크레임 할 수 있는 거, 카운터 어퍼커트 할 수 있는 좀 좋은 특허 있는 좀 찾아내고 했더니 하다 보면은 옛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 관리 잘못해가지고 권리 잘못 받은 것도 있어요. 뭐 삼성도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아이디어 좋은 특허 있는데 해외 출원 안 해가지고 국내에서만 권리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우연찮게 좋은 특허가 진짜 로열티 삭감한 특허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권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명세서 작성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권리 확보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권리 확보는 좋은 발명이 나와야 하거든. 좋은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근데 연구들 쥐어짠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을 거의 10여 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저런 형태예요. 생각이 짧아요. 과거 우리나라 80년대 후반 몇가처럼 생각이 뭐랄까 좀 그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면 소프트한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돼서 다양한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만 해도 중국 대기업 가서 일하면요 넘버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짧은 지식만 가지고. 왜냐 한국 사회 구조가 이미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경험하는 것들이 중국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연구가 쥐어짜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기획 조사 단계부터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특허 정보 조사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자유로운 사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남들이 뭐 어떤 특허 가지고 있는지도 물론 봐야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권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좋게 권리를 확보해서 활용하고 분쟁으로 이게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역사도 지금 역순환에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 기업에서의 어떤 특허 관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인데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 산업재산권 특허 전문 강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정보 조사 분석 전문이고, 그 다음에 특허 전략적인 관점, 이제 창출 관점에서 이렇게 영역을, 제도는 제가 변리사가 아니니까 그 강의는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요새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작권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요새 한국식 표현으로 이제 원래 이제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해가지고 원래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쓰는 거는 지식 재산권 용어로 이제 통일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본법이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저작물에 대해서 아까 제 인문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감성의 관점에서 이 저작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도형 저작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표권이나 디자인하고 다 연계된 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권리가, 특히 디자인은 한 번 쓰면 권리가 끝나는 거예요. 권리 받으면. 근데 이건 뭡니까? 도형 저작물은. 몇 년이에요? 저작자 죽고 나서 사후 70년.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제 주변 사례 하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싸이의 가장 히트 강남 스타일. 내 작곡가가 제가 아시는, 사회에서 아시는 지인의 친구분의 아들이에요. 네? 좀 복잡하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그 친구분이 이제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작권료 들어오니까 아버님 노르세요. 제가 한 달 얼마 용돈 드릴게요. 저작권료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특허나 이런 거는 사실 자기 파괴 기술이에요. 왜냐, 기술이라는 건 파괴하지 않으면은 발전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대생들의 비애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쪽 인문학적인 감성 측면에서는 쌓으면 쌓을수록 그게 내 거, 명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번에 제가 또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중에 일부를 제가 원고를 제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텔링하고 장난감 관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장난감, 애들 장난감. 그게 이제 특히 여아들이 이제 수학이나 메커니즘 그런 게 약하다 보니까 그 여아들이 그런 걸 쉽게 만들기 위한 것들. 저도 우리 애가 이제 큰 애가 이제 좀 늦어가지고 5살인데 요새 뭐 이상한 걸 어린이집에서 가져왔길래 뭔가 했더니 이렇게 사각형인데 아무렇게 끼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가지고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잘 놀아요. 근데 이게 잘 알지만 여기 손 감각을 키워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렸을 때. 박인비가 잘하는 이유가 아세요? 네? 피에는 할머니 피가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 바느질 잘하셨대요. 응? 그 다음에 손 감각이 유전학적으로 연계된 거예요, 그게. 골프에서 드라이브도 한타, 퍼팅도 한타예요. 골프에서. 그 손 감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뇌하고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 이렇게 되고 뭐 출원력도 20년이라는 거. 저작권보다는 짧아요. 그리고 요새 어떻습니까?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죠?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요. 이 특허 기술은 자기 파괴를 해야 한다고. 그게 공대생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의 출원 절차.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좀 독특한 특허 제도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이제 전 세계 통일하게 됐어요. 그것도 올해부터 됐는데 출원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만이 권리가 이제 발생했는데 과거에 미국은 출원을 안 해도 내가 먼저 발명했다는 것만 증명만 할 수 있으면은 남이 먼저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권리를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하고 애플 소송에서 재미있는 사례가 독일에서 나왔어요. 독일에서 애플 쟁점 대상 특허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이거 인정 못 하겠다고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그러냐? 저걸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했다는 거. 여러분들 태어나면 저 신고해야죠? 출생 신고하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빨리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내가 먼저 발명했던 걸 증명만 하면 권리를 줬는데, 이제 그 제도도 이제 미국은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없어져가지고 먼저 출원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먼저 발명한 걸 가지고 미국에 출원을 하고 그걸 갖다가 독일에 출원한 거예요. 국제 조약에 의해서. 근데 미국 가서 출원한 걸 독일에 해서 등록받았는데, 독일법에 의해서, 독일 특허법에서 보니까 이거 독일 내에서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는 거죠. 출원일 이전에. 그것도 미국 출원일 이전에. 근데 국제조약에서 미국 출원일은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 전시를 한 거예요. 자기 기능, 어떤 기능들한 제품, 저건 왜 생각을 못했었지? 동종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소위 말하는 이종업계, 그런 것도 많이 다닐 필요 없고, 인문학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거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권리를 받으려면 심사가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 출원화부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사 기간이 있는데, 근데 저거는 우리나라 변리사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이 심사 청구 기간을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좋은 권리는 잘 받아야 돼요, 권리를. 잘 받는다는 의미가 다 필요 없고, 명세서 작성도 잘 돼야지만 권리 범위, 청구 범위가 작성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빨리 등록받으면은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잘 모르고 권리 범위를 만들면은 권리 행사가 한계가 됩니다. 한정돼서 권리를 받는 좋은 발명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재심사주를 해가지고 명세서 작성 잘 됐는데 권리가 너무 좁게 작성된 것 같다. 그래서 리이슈 특허라 해가지고 재심사 제도가 있어요. 특허 제도가. 우리나라 특허법도 지금 그걸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좀 나아져요. 왜냐? 내가 처음 아이디어 내가지고 좋은 발명했는데 내가 잘못하고 변리사가 잘못해가지고 출원대리랑 변리사가 잘못해서 권리법을 좁게 잡았다. 그럼 권리 넓게 잡아야죠. 근데 당연한 권리인데. 근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자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출원과 동시에 권리 받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심사 청구를 해서. 근데 저게 문제가 뭐냐? 물론 저 빨리빨리 해서
국가에서 받는 정책적인 자금들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빨리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출원하고 나서 3, 4개월 만에 등록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장님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발명은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권리를 이 특허 권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 A라는 거는 1년 6개월 되면 무조건 특허는 공개됩니다. 예? 무조건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일부 한정된 거, 국방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미풍양소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 예?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간에 뭐 그 성관계를 갖는데 뭐 그 어떤 보조기구인데 그 뭐 풍기물란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것들. 물론 콘돔은 특허로 나와 있어요.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콘돔 회사가 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관계 없는데 뭐 이상한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것도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성이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등록 공고에 두 번째 공개가 내요. 똑같은 문헌에 대해서. 그래서 특허는 일반적인 절차가 이거다는 건 머릿속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자가 특허 정보인데, 이제 여기 여러분의 자신의 이력서는 뭐냐. 여기 지금 다 공개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 생활하는 이 관점에서 이직을 한다 했을 때 이력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특허 낸 등록 특허. 번호만 옮기는 회사에다 이런 특허 냈습니다. 이런 특허 발명자입니다. 그것만 던져도 돼요. 학력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미국 사고죠, 저게. 발명자들이 A라는 회사에도 동조업계 B라는 회사 옮길 때 특허 등록금만 제출해도 그러면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그 특허 등록금은 이 특허의 가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엔지니어로서 가치가 얼마나 된다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치 평가한다고 했죠? 그 객관적으로 가치 평가하면 그 사람 소위 말하는 연봉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계산하면. 그 다음에 거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무엇인가? 여기 프로젝트 있죠? 위에. 예? 저게 LCD가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예? 이런 LCD하고 틀려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LCD하고 틀린데, 저게 이제 고온 폴리 관점에서 LCD인데, RGB 3개가 들어가요. 예? 저거를 이제 국내 모기업이 이제 원래 그 핵심 기술을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 2개 회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걸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국내에서. 공장이 이제 시제품 양산 단계에서 특허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터졌냐. 그 당시까지 투입된 금액이 3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특허 회피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도 기본 특허나 원천 특허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개량 특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 강의하고 할 때 이제 가끔 던지는 질문 중에 3천억을 여러분들한테 누가 사업하라고 돈을 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죠. 이제 특허 강의했으니까 특허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아니에요. 뭡니까? 네? 매출처.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서 시장이 있냐 없냐죠. 예? 시장이 있냐 없냐. 근데 시장은 스티브 잡스처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의 이 스마트폰, 아이폰도 삼성전자에서 이미 PDA라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던 거예요. 거의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지만 인도 C를 OS로 해가지고 그것도 터치 방식이었어요. 이제 펜 방식. 그거를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능력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있냐 없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가냐 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발명 수준이, 내 발명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옛날에 하는 거는 제품에 대한 개량 얼마. 근데 그 이전에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없는 특허도 엄청 냈습니다. 그냥 특허 인당 한 건씩 내라니까, 연간 몇 건씩 내라니까 엄청나게 쓸모없는 특허도 엄청 냈어요. 지금은 이제 저쪽으로 가야죠. 전략 개발이나 발명들. 전략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가시면 여러분들 엔지니어 생활하면요.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스텝 부서에서 엔지니어 출신 그 직원 뽑는다 오면은 연구원들 지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세계 최첨단이거든요. 벤치마킹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쫓아가는 입장이라면은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거 어떻게 바꾸겠다. 오히려 쉬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이제 나와서 알게 된 삼성종합기술원의 연구원 같은 경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 없는 걸 새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얘기잖아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 참석하고 없는 제품 만들어내니까. 이것에 뭐 혁신이 없다는데 혁신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기자들 쓰는 입장에서야 보도 자료니까 쉽게 만들겠지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 사례예요. 근데 나중에 신문기사를 봤더니 그 LCD 3개를 한 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기업 사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모 중견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계열사 사장님들 다 모아놓고, 그 다음 이제 특허 담당 부서장, 사장단의 특허 담당 부장을 또 앉혀놓고 지시를 한 게 있어요. 앞으로 신규 사업 계획서 가져올 때 특허 분석 보고서 먼저 가져와라. 특허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겠다. 그거 없이는 신규 사업 투자 안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특허 잘못 판단하면은 엄청난 사업 리스크가 있다는 거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IPR, 이제 기업에서 큰 기업 같은 경우 각각의 항목들 보면은 사실은 머리 아픈 단어들이에요, 다. 근데 이미 대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그런 특허 문제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갈수록. 뭐 중국 뭐 샤오미나 저런 거 저거 한 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단지 저 기업이 샤오미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 방에 저걸 갈 수가 있어요. 중국 내에서만 지금 넘버원이어서 그렇지 미국에 진출하잖아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소송해서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특허 소송으로. 특허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일부 소송하고 있죠. 근데 물론 뭐 계약서는 그 문구 해석 문제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엄청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애플은 사실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그 애플이 전략적으로 특허 매입을 많이 한 겁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도 특허를 많이 낸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례인데, 특허 분쟁 사례. 이제 아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유원지 가면은 즉석 카메라 있죠? 즉석 사진이나 이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세계 최초로 이 폴라로이드사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본 특허가 만료가 되고 1차 개량 특허도 만료되고 2차 개량 특허 가지고 이제 뭐 기본 특허 만료됐으니까 우리 할 수 있겠지 해서 코닥사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은 2차 개량 특허에 침해다 판결 나가지고 법원 명령이 뭐였냐? 전 세계 파는 모든 제품 다 회수 명령 들어진 거예요. 네? 코닥사 하면은 원래 저게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고 잠깐 찍은 화면 잠깐 보여주죠. LCD, 스마트폰도. 네? 그게 코닥사 특허예요, 원래요. 근데 옛날에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거예요. 찍은 걸 바로 보여준다. 왜냐? 사진이 인화된 시절이었으니까. 상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사례는 이제 개량 특허도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거고, 이제 밑에 거는 뭐냐? 저 인터트러스트라는 회사가 벤처 기업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대상으로 해가지고 4억 4천만 달러 받았는데 쟁점 대상 특허 11건인데 저 소송할 당시 저 회사가 미국 등록 특허 몇 건 가지고 있냐? 20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저게 90년대 후반에 벤처를 시작해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그 보도자료 나온 겁니다, 저게. 근데 11건이면은 한 건당 얼마입니까? 4천만 달러죠. 네? 4천만 달러. 그럼 그 발명자라면 여러분들 4천만 달러 중에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같으면 다 안 주겠죠. 네? 100%는 안 줄 거고. 50% 줄까요? 50%도 안 줄 거고. 많이 준다면 한 10% 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이쪽 공공, 대학 같은 경우 이제 기술 이전 촉진법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얼마 주게 돼 있냐? 법적으로 50% 이상 주게 돼 있어요. 4천만 달러 중에 2천만 달러 개발자로서 그냥 단순 산술 가치로 뭐 그거 하나 받고 놀고 먹어도 되겠죠? 제2의 로또죠. 그래서 이제 위에 사례는 이제 개량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사례고 밑에 사례는 앞서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보일 거냐.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다 하고 있는 DRM 기술, 저작권 기술이에요.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침해에 관련되니까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도 있어요. 뭐 중소기업사장님 대기업을 소송하다가 특허 소송하다가 암 걸리신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이 특허는 한 번 진짜 재수없이 걸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영 활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처분 사례. 돈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건 아니지만, 뭐 분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당장 이게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내 특허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냐 관점에서 이런 소송 전략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로 전문가, 자기 사자 가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법률적인 액티비티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기 익선에 있는 저희 대학 선배이면서 고등학교 선배가 여기 연구소장 하다가 지금 공장장 하고 계시는데 한국 내 소송하고 미국 내 소송 두 개 소송을 해가지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 저기 때문에. 변리사 들어 얘기하는데 변리사가 맨날 법률적인 액티비티만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질문하는 거는 회사 관점에서 경영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질문하는데 변리사나 변호사들이 그 답변 못하지. 그럼 누가 해야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이 분쟁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런 뭐 애플하고 삼성 소송이 뭐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서 특허 한 건당 평균 약 75만 달러 IT 분야 특허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75만 달러면 우리나라도 얼마입니까? 네, 7억이죠? 산술적으로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7억 저축을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물론 뭐 M&A 잘, 뭐 벤처 잘 키워가지고 한 방에 벌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나카무라 슈지. 이제 발명자도 요새 법에 의해서 권리를 많이 줍니다. 그 직무 발명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니치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청색 발광 LED를 개발을 했는데 너무 적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약 8억 4천만 엔을 받아냈어요. 이건 실제로 나온 사례입니다. 니치아라는 회사가 지방의 조그만 회사여서 세계적인 LED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가중에 이런 특허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의 이 빛에 공헌했다고 이 나카무라 슈지가 이제 노벨상까지 탄 겁니다. 3명이서 탔죠? 올해. 네? 아직 이제 수상 관계는 아직 이제 수상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뭐 이거 한글 입력 방식. 지금은 이제 소프트하니까 뭐 한글 입력 방식 많죠? 근데 이때 이게 나온 배경은 뭐냐면은 우리 유선전화기 있죠? 그걸 가지고 한글을 어떻게 입력해 볼까 보다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게 스마트폰이 되고, 휴대전화가 보급이 되면서 거기에 이게 활용될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거 엄격히 따지면 이제 직무 발명이다. 발명자는 직무 발명 아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액에 대한 비밀 조건으로 이제 합의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발명자들한테 그래도 매덕 내지는 뭐 10억 넘게 주지 않았냐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또 최초의 국제 표준 특허 중에 하나가 엠팩2 특허가 있어요. 엠팩이라고 아시죠? 모르는 사람? 찾아봐요. MP2지.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동영상 압축 기술, 그걸 엠팩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한양대학교 정재창 교수가 스탠포드에서 연구하시다가 이제 됐는데, 그분도 이런 케이스로 이 나카무라 슈지 이런 케이스로 보상금을 적게 받아서 소송했는데 신문기사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배상 판결 60억 주라고 배상 판결 났는데 아마 삼성에서 또 자세하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문기사 안 나게 숨긴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누굴까 했는데 추정이 딱 그 교수님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그걸로 인해서 사실 로열티 절감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그만큼 또 중요하면서도 저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특허를, 이 청구 범위를 작성이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청구 범위 자체가, 이걸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대 교수가 자기가 발명한 건데, 자기가 연구개발해서 성과물인데, 모 벤처회사에서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다고 결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자기도 이제 등록 특허가 있으니까 등록 특허를 봤더니, 이 해석을 해봤더니 명세 작성이 개파이 돼요. 아, 그게 또 청구범위 작성. 그래서 권리 행사를 못한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조사해봤더니
자기 제자가 거기 가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리사 믿고 특허 명세서 특허 출원 맡겨놨더니 권리를 개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DMDM DC라고 그 일본식 용어 그런 것도 있는데 그 C가 체크예요. 체크 항상. 여러분들 그 훈련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특허 정보는 필요한가? 이게 뭐 잘 아시는 여러분들 지리산 등산로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은 이제 왼쪽은 하나, 오른쪽은 이제 세 개를 이제 표기한 건데 이제 인간의 심리적 한계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은 내가 다니던 길, 생각했던 방법 그 외에도 다른 걸 벗어나고 싶은 걸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그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근데 특허 정보에 보면은 그러니까 연구개발에서 동종업계 종사들이 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네? 그거가 특허 정보에 있다는 겁니다. 실용적인 기술로. 그래서 똑같은 천왕봉을 올라가기 위해서 왼쪽 지도는 내가 다녔던 길로만 다니는 방법론만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 지도는 다른 또 길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그래서 생각은 항상 나하고 동종업계 종사들은 항상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 조사 분석을 잘 하면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고, 특허 명세서 이용하고 활용해 가는 건데, 여기 특히 동종업계 종사자가 이해할수록 작성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을, 특허를 이해할 때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걸 기술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특허는 항상 저는 신입사원 선호하고 우리 송 교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 제가 3명, 뭐 3명인가 채용한 적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 특허는 기술이에요. 실용 기술인데 이 발명이 나온 배경이 뭐냐? 발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명했는지. 이 첫 번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엔지니어들한테 특허 공부를 던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 거기 애들이 처음에 이 특허를 잘 몰랐던 시절에 이 특허 공부 던져주잖아요? 맨 먼저 보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저기 보면은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실시를 보려고 해요. 이게 기술적으로 뭐지? 근데 특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발명자가 이 특허를 왜 놨는지, 의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명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과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발명의 목적. 그걸 항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범위 중에서도 이제 독립항하고 종속항이 있는데, 독립항에 있는 구성 요소가 뭐냐? 이 발명을 하게 되는 기술적인 구성 요소가 뭐냐?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 특허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다. 기술적으로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안에 내용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권리를 갖기 위해서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이런 해외 출원 제도가 있다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 뭐 특허 정보의 성격들인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저기 이제 연간 출원 건수 나오죠? 중국이 얼마 전에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중국인 변리사하고 이제 사업적으로 미팅을 했더니 중국이 지금 연간 출원 건수가 거의 뭐 80만 건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과연 좋은 특허일까요? 좋은 특허는 아니에요. 물론 한국에 지금 17만 건, 거의 이제 20만 건이겠지만은 물론 좋은 특허 많겠죠, 한국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쓰레기 특허들이 많을 거죠, 중국은. 왜냐? 아직 사고 수준이 낮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좋은 특허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건수지만은 비율 관계도 봐야 하고 좋은 특허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것들, 이것도 뭐 하려면 또 몇 시간씩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필요하면 아마 특허 교육 우리 송 교수님께서도 뭐 한 학기 학점 만드실 거니까 뭐 필요하면 특허 교육을 또 따로 받으세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엔지니어 생활할 때 특허 교육은 한 번 정도 받아주면 좋아요. 특허 제도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내 연구 성과에 대해서, 내가 창작한 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정보를 통해서 연구개발 시 무엇을 활용하는가. 남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처음으로 로열티 삭감하는데 기여한 특허입니다. VTR 아시죠? 네? 이게 카세트면 카세트가 들어가는 걸 카세트 로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그 다음에 이걸 열고 테이프를 끄는 거를 테이프 로딩이라고 해요. 헤드에 감는 거. 그걸 옛날에 모터를 2개 썼는데 모터 하나로 기계적 메커니즘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 당시 80년대 중반에도 모터 하나만 원가 절감해도 굉장히 원가 절감 효과가 컸던, 모터값에 비해서 이 부품, 이 기계적 메커니즘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쌌던 시절이에요. 지금이야 뭐 모터 기술 뭐 대량 생산하니까 엄청 싸졌지만은. 그래서 이 특허 가지고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회사들 대상으로 로열티 그나마 많이 줄 거 좀 깎은 그런 사례 특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거 원모터 특허라고 해요. 모터 하나짜리 특허다. 참 근데 운 좋게 미국에 등록까지 했던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발명. 물 없이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네? 절대 불가능할까요? 뭐 공기방울 세탁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이 들어가죠. 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대우전자가 지금 이제 동부대우로 바뀌었지만 공기방울 세탁기 나왔을 때 삼성전자에서 작성했던 특허조사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71년부터 공기방울을 위해서 이미 세탁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특허들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물 없이도 세탁하는 방법. 드라이 아이스. 네? 세탁 가능합니다. 이거를 지금 공업용 산업용의 이거 세정 기술로 정밀하게 쓰기 위해서 정밀하게 필요한 기술이 뭐가 어디에 많이 필요하나요? 반도체, LCD, 뭐 OLED, 그 다음에 각종 부품들, 정밀 부품 같은 게 이 정밀해야 돼. 거의 미세먼지 하나 들어가면은 그 정전기나 그런 거에서 불량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 없이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드라이아스 이거 CO2를 이용한 이것들이 지금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우연찮게 이거를 이제 이 기사를 이렇게 읽었고 그 전부터 이제 이거 이해도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이 기술도 이미 미국에 30년 전부터 아이디어가 나와서요 계속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기본 특허 아시죠? 이 킬비라는 거 전 세계 유명한 사람입니다. 집적화했는데 발명이라는 건 발명 그 자체도 현재 시점에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뭐냐? 이 골드와이어를 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또 개선한 사람이 보브노이스라는 메탈 베서. 두 개가 합쳐서 오늘날 반도체 기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출원 제도에 대한 소개하는 건데 위에 거 아까 보존 가능하다는 거 이거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주셔야 돼요. 나중에 특허 내시고 나서 이거를 권리를 어떻게 잘 받느냐, 명세자를 받을 거냐, 청구본이 어떻게 잘 받을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출원을 이제 좋은 권리는 해외 출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PCT라는 걸 하게 되면은 각 국가, 전 세계 국가에 내가 출원을 가상으로 해놓은 거나 똑같은 효과를 보거든요. 국제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비용을 각 국가별로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일단은 가상을 해놓고 실제로 내 필요한 국가만 다시 출원 절차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모르시는 분들 PCT 출원하면 전 세계 권리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PCT 출원하고 나서 각 국가별로 국내 단계 진입을 또 해야 한다는 거. 응?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나 벤처 같은 경우는 내 발명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걸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이 해외 출원할 때 이 PCT 출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청구범위 유예 제도 이런 것도 만들어졌어요. 이거 상당히 특허청이 잘한 거예요. 이거. 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출원할 때 청구범위 작성을 안 하고 제출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서 공개되기 전에 청구범위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그 청구범위 유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 유예 제도, 심사를 좀 늦게 해달라. 이것도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출원 제도.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그 출원해요. 그래서 출원일자 하고 나서 정식 출원서는 나중에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내 우선권장 출원이다. 내가 먼저 출원한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더 그걸 계량해가지고 앞서 출원한 출원일자를 소급해서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이제 자산 관점에서 사람들 아까 제가 했듯이 이 바쁘다 보니까 조기 공개 빨리빨리 권리받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특허 제도보다 사실 뒤에 가서 할 말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 전략 중요한 거니까 이거 나중에 좀 활용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연구개발 사업에서 이제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법, 국가연구개 사업에 관련된 대통령 규정 등에 의해서 기획 단계에서 특허 정보 조사 분석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이 특허 정보 조사를 활용하는 단계고, 여기 S사라고 한 게 이제 삼성전자고, 여러분들 이게 맞나요?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오늘 저 교수님께 좀 일찍 끝나라서 끝낼 건데 찾아봐요. 독일어 사전. 찾아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P가 빠졌죠? P가 빠졌나 F가 빠졌나? 네? 삼성전자 GPL 냉장고. P가 빠진 거 F가 빠졌어요. 한번 찾아봐요. 독일어도 찾아봐요. F가 빠졌어요? 네. 독일어 찾아보세요. 독일에서 이거를 상표출을 했는데 독일 출원하고 나서 출원하기 전에 독일 대리는 벨리사업도 연락 와가지고 이제 좀 한 건데, 이게 삼성전자 저기예요. 그 GPL 냉장고 초기 다도화 냉장고로 가게 하는 과정에서 기획 단계부터 특허 정보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상품 계획을 했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원래 목표가 특허 출원 10건하기로 했는데, 이런 활동 통해서 상품 계획 단계에서만 특허가 60건 이상 나왔어요. 그 중에 해외 출원 10건 이상 나와요. 그 정도로 특허 정보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특허가 있는데 내 특허에 대해서 남들이 저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를 잘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내 특허가 내가 완전 기본 특허라면은 남들이 못 들어오게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놔야 돼요. 동종업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특허에서 그 아이디어 내거든요. 우리나라 제가 특허청 예산 사업으로 중소기업 다니면서 느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남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후속 특허를 많이 안 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또 컨설팅 해주는 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특허를 가지고 그 공공발주 사업을 독점을 해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후속 특허들이 계속 나온 거를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독점이 깨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술이 중심이 된 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거에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중단기로 경쟁사 특허 사전 분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엔지니어다면은 내 동종업계 종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은 어떤 특허를 냈는지를 항상 보고 모니터링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가 기술하는 발전 과정에서 일본인 기술 고문들을 많이 쓸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요새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도 무슨 학회나 세미나 같은 거 연구들 많이 내보내서 누가 뭘 하는지 많이 보고 있죠.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하고 미래 포트폴리오 강화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발명에 대해서는 자산 관점에서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산 관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사업화 관점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뭐 뒤에 가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게 이제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 가지고 기술사업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TRL 해가지고 이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해서 이제 사업화가 최종 9단계, 실제로 제품 만들어 파는 건 9단계인데, 연구개발 성과물은 이제 공급자는 3 내지 6단계까지밖에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실제로 9단계까지 만들어 가야 돼요. 기술 이전 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그 다음에 여기서 기술사업화 컨설팅에서 이 상품화를 어떻게 만들어서 팔 거냐. 어떤 기술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삼성전자 같이 입사 동료가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 있어요. 지금 삼성그룹에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하시는 지금 최지성 부회장이라고 들어봤죠? 그분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보로드 TV, 그거 세계적인 히트 상품 만들 때 같이 팀워크로 활동하신 그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 때 어떻게 했냐?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냐? 컨셉, 개념. 단 하나 만든다. 뭐 어떠한 제품.
그걸 가지고 밑에서 모든 전문가 참여해서 그걸 완성을 해간다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필요한 제품이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건가는 밑에서 알아서 풀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경영 관점에서 한다면, 엔지니어 관점에 접근한다면 이게 돈 되겠어?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중단 설계 비중. 이건 좀 넘어가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뒤에 제가 또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서부터인데, 아까 제가 인문학적인 감성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이제 LG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 2007년도에 나온 건데, 하이 컨셉 패러다임의 도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도 기업에서 하이 컨셉 기업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컨셉을 창조를 해야 합니다. 요새 얼마 전에 9월 초 독일 IFA 전시회 때문에 국내 S4하고 L4하고 한번 또 티격태격 했죠? 네? 알아요? 무슨 제품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세탁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왜 그게 나왔냐? 물론 이제 한번 살짝 밀었는데 그게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삼성전자의 백색 가전을 담당하는 윤부근 사장이 사실은 최지성 지금 부회장 밑에서 그 성공 모델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 개념을 지금 백색 가전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최지성 지금 부회장이 이제 그 당시 그런 컨셉이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백색 가전 제품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지금 그 상품 계획을 바꿔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넘버원이 뭐냐? 하이 컨셉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이 컨셉으로 표현한 건, 이거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지식 세미나들, 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뭐 회원 활동도 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서울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세미나 같은 거 해서 여러분들 한번 참석하면 좋을 텐데, 그 국민대 교수가 이제 LG전자 출신인데, 그 세미나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 LG전자 G 모델 가지고 계시면 스마트폰, G 모델 가지고 계시면 없어요? 다 삼성 거예요? 네? G 모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손 들어봐요. 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G2나 G3가 되면서 그 화질, 카메라 찍은 화질을 굉장히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제품을 어떤 컨셉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얼마 또 듣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런 비슷한 기사가 있다는 것도, 기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제품을 뭐 개선을 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뭘 봅니까? 네? 네? 용량.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품이 있을 때 딱 뭘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중에서 어디를 먼저 보는 거죠? 눈의 이치가 들어가냐는 거죠. 손잡이. 그렇지. 손잡이. 그러면 냉장고 설계에서 손잡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열었다. 어떤 걸 먼저, 위에를 먼저 열까요? 밑에를 먼저 열까요? 위에. 그러면 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느 걸 먼저 볼까요? 안쪽. 그러니까 안쪽에서도 어느? 1, 2, 3, 4. 예? 왼쪽을 먼저 볼까요?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3번, 4번. 예? 다 틀리죠, 사람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상중하로 놨을 때 어디를 먼저 볼까요? 중간. 그러면은 냉장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품을 어디다 넣어야 합니까? 중간에 넣어야죠.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넣는 것들이 많이 틀리겠죠. 예? 돈 많은 사람도 틀릴 거고, 또 돈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아닌 사람 다 틀릴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김치 많이 먹으면 여기다 김치 다 넣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설계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컨셉을 도입을 해야 한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UX. 이 스마트폰 뭐 이래?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아이폰을 써본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은 안드로이드 프로 쓰면은 꽝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UX. 사용자 경험. 그 다음에 이 하이 컨셉도 결국은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그냥 냉장고는 뭐예요? 원래 전통적인 거 식품 보관하는 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사용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많은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다 뭘 넣어야겠죠? 응? 애들용. 그럼 냉장고 어린이 대상으로 냉장고도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설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과 이제 기술과 상품에서 누구냐는 거죠. 누가 쓸 거냐는 거죠. 이 상품을. 제가 후라고 표현한 거는. 그래서 수요부터 해가지고 상업화까지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경제성, 수익성 확보 미비, 시장 여건 변화, 시장 진입식이 실패인데 경제성, 수익성 확보 미비와 시장 여건 변화에 거의 비슷한 비율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장 여건 변화는 결국은 이런 조사 분석이 잘못된 거야. 상품 계획이 잘못됐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이 컨셉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를 공대 출신이 할 수도 있고 공대 출신이 아닌 경우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새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이 기술 개발하고 디자인 융합을 해야 한다. 근데 디자인도 사실은 이 앞단에서 디자인 하기 전에 또 해야 할 게 아까 얘기한 라이프 사이언스, UX 관점에서 조사하고 분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고를 갖는 거예요. 뭐 개념적인 거고. 그래서 소통의 디자인, 뭐 디자인도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한다 했을 때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근데 이거 디자인도 결국은 방금 사용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이게 제가 쓰는 건 이게 삼성전자 거죠. 근데 프로세스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 안에 구체 들어가서는 각각에 다 저기가 들어갑니다. 그 협업이 들어가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표현. 관련 부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벤처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사장 혼자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처음부터까지 그런 마인드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내공을 쌓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라이프스타일 랩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디자인실, LG전자 디자인실도. LG전자 디자인실 부사장으로 영입해간 사람 중에 하나가 카스트에서 이런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연구관 전문가가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해서 부사장으로 간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공대 출신이면서 이것까지 하면요, 앞으로 최고의 전문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해주면요, 그거 가지고 컨설팅해서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꼭 엔지니어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은 충분하고 사용자 경험이 중시하는 거거든요. 더 나은 기능, 기술 성능, 이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개념,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내가 컨셉을 빨리 캐치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품하는 거는 지금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뭐 삼성 경제연구소 나오는 이제 UX를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성능 기능 중시에서 사용성, 심미성 구성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의 다차원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에는 지금 보안이 신경 쓰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녹스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패턴으로 좀 바꾼 그런 것들을, 그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실 금방 바꿀 수 있죠. 네? OS 단에서 약간 어플리케이션만 건드려주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다차원화, 특히 이제 음성, 터치, 동작, 인식의 풍부한 온라인 세상의 경험이 된다. 세상이 갈수록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뇌에서의 어떤 발생 과정은 이제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오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인데
그게 이제 대뇌하고 연계돼 가지고 인식하고 감정까지 느껴지는데 이거를 아날로그 감성을 어떻게 감성 속성 목록화해서 수치 데이터 할 거냐. 수치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 거냐. 사실 여기서 이제 수치 데이터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든 걸 가지고 사실 기술 개발이 되는 거고 그 기술 개발이 성과가 특허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 나오는 특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특허 될까요? 좋은 특허 됩니다. 왜냐? 이미 사람의 어떤 그 감성을 수치화해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집단을 누구로 했냐가. 이 감성을 목록화해서 수치 데이터 이 모집단을 누구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군집 계층화해서 어떤 감성을 고려한 제품이 나오면은 히트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람은 머릿속에 저런 게 체계가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본인 자라온 배경, 과정상에서.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치즈 관련된 거 나오는데 뭐 임실 같은 경우 여기 치즈 유명하죠? 이제 많이 지금 다른 지역도 이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문학과의 어떤 통섭을 확대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인데 최근에 이슈가 이제 3D 프린터예요. 다 알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뭘까요, 중요한 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그 3D 소프트웨어 그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지금은 CAD/CAM 소프트웨어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만 만들어도 대박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네? 속도. 뭐 속도는 뭐 또 제가 봐서는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재료예요. 왜냐? 3D가 물론 산업용으로도 쓰이는 거에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하고 밀접한 관계성이 갈수록 높아질 거예요. 심지어는 장기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재료 산업이 앞으로 도현될 수 있다. 3D 프린터 자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프린터에다 X축, Y축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프린터는 X축하고 Y축밖에 안 되죠.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는 거의 다 G축 3D니까 그 높낮이만 조절해주면 지금 프린터에서도 얼마든지 구현 가능한 기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결국 궁극적으로는 재료. 제가 우연찮게 최근에 이것만 좀 뭐 또 문헌조사도 하고 그 세미나도 참석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라면도 3D 프린터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집안 가구 있죠? 이미 저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D 프린트 만든 즉석 자판기 사업도 있어요. 거기는 식품 자판기 사업도 있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프린터 기계 메커니즘 자체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한다. 나 3D 프린터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거. 그런 건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아까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라이프 사이언스 관점에서. 그리고 그거에 공급하기 위한 원천 기술. 원천이 재료예요. 왜 바이오 전공자 있어요? 바이오. 없어요? 2명. 그 여기는 전북대 공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화학 쪽도 하는 거예요? 전공으로? 아니면 공학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바이오가. 공학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것 중에 앞으로 재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생화학이고
앞으로 왜 줄기세포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줄기세포 화장품 때문에 또 줄기세포에 관한 공부도 좀 찾아봤어요. 제가 뭐 아까 전공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전공은 전자통신입니다. 뭐 동기들 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친구도 있고 SKT나 KT에서 뭐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줄기세포 공부를 하면서 쭉 봤더니 왜 황우석 교수의 그 난자 거기서 배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인줄기세포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여러분 남자들도 다 알아둘 생이지만은 요새는 임신을 하면은 그 양수를 뽑아서 그 DNA 검사를 통해서 난치병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앰플 2개를 뽑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양수유래 또 줄기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난치병 치료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비전공자인데 그 난치병 만들게 한 그 줄기세포 배양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본인이 발명자예요. 사장도 하면서. 그거를 엔지니어들한테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고려대하고 같이 합작을 했는데. 그 정도로 공대 출신이 아니면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갔냐. 똑같은 줄기세포라면 어떤 게 좋을까요? 난자가 좋겠죠. 원시성. 근데 성인이 되면서 인간은 어차피 노화되는 거예요. 벌써 난자가 정자하고 합쳐지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원천적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성인보다는 아까 양수가 낫겠고 양수보다는 난자가 더 낫겠죠. 근데 이제 난자를 다룬다는 건 그는 이제 생명률 얘기 가는 거니까 사람이 뭐 종교 쪽에서 이제 그런 걸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난한 것 중에 하나가 양수유래 줄기세포. 그 다음에 자기세포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거 갖다가 함부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지금 몇 년 삽니까? 평균 수명이. 80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거를 막고, 물론 이제 그 안정성이라고 표현하냐. 그 의학적 안정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식물이나 동물에 나오는 그 원천적인 방금 줄기세포로 나오는 배양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람에 들어가면서 그게 사람의 세포를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병을 없앤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한데, 아까 재료적인 측면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재료들을 잡아낸다면은 의학적인 안정성만 해결될 수 있는 것만 잡아낸다고. 그게 또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그것만 재료도 대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재료학적인 관점에서. 물론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뭐 여기 MP3, 스마트폰, 클라우드, 무선 통신. 제가 왼쪽에 쓴 거하고 오른쪽에 쓴 거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왼쪽은 하고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은 제가 정리한 의미에서 딱 단 하나 던져주고 제가 끝낼 건데. 편리함. 네? 네? 편리함. 편리함. 또? 조금 접근을 하는 거 단어이기도 해요. 예? 응용. 조금 그것도 뭐, 거의 좀 많이 왔어요. 혁신. 여러분들, 저 스마트폰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 제품이 남으로써 오른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른쪽 제품들이. 사양사업으로 간 겁니다. 사양사업으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와해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할 것들이 10년 후에 와해성 경쟁 기술에 의해서 과연 없어질 산업이다 아이디어라면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와해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방금 앞단에서 얘기했던.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와해성은 조금 많이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 철저하게 조사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 게 변할 수는 있어요. 변할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해야겠죠. 왜냐? 중국 사람이 쓰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쓰는 거 틀리잖아요. 근데 보편 타당성이 얼마만큼 조사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그런 와해성 제품들이 이게 결국은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이 앞으로 10년 후, 5년 후에 망해버리면 어떻게? 한국에서는 사업하다가 중소기업하다가 망하면 가족이 해체됩니다. 혼자 살면서 사업하는 건 그나마 나은데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수 없는 사례가 있어도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아직은 그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신용불량 걸렸어도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펀딩이라든가 그런 게 그 어떤 자본이 유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은 아니다. 그걸 이제 조금 바꾸겠다는 게 뭐 창조경제라는 그걸 자꾸 이제 개선해 가는 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만약 사업한다 했을 때 또 지금보다 좀 더 좋아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했을 때,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IPR, 지적재산권과 이제 기술사업화 관점인데, 그 두 가지 결합했을 때 가장 기본 궁극적으로 고민할 것들은 여러분들 와해성 기술이냐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든 기술이, 내가 만든 기술이 남의 제품을 갉아먹는 거라면 시장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은 더 최고의 제품이 되는 거죠. 최고의 기술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근데 이런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대 이해 기술을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기술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학적인 감성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 사업에는 이제 호라이즌 2020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FP라는 표를 썼어요. FP7까지 하다가 이제 호라이즌 2020 있는데, 연구개발 성과물을 가지고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용역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인간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라이프 사이언스나 똑같은 개념이 사실은. 이런 획기적인 기술도 뭐 클라우드 엄청난 변화죠. 여기 클라우드도 표현했지만 이 안에 또 참 내재된 여러 가지 의미들, 또 빅데이터도 있고 많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기술이 발전되면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서, 바이오, 의료, 이게 엄청난 겁니다.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게 무슨 시장입니까? 의료기기 시장이에요. 병원용 의료기기 시장. 근데 의료기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합니까? 가전제품, 집에서 쓸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방금 교수님께서 의용공학 전공하시잖아요. 네? 바이오 쪽에 관심 많이 가지세요. 거기서 히트 상품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이미 이제 이쪽 IT 분야, ICT 통신은 이미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만드는 밑에 제품들은 다 하청 구조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근데 의료기기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엄청나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를 응용한 여러 가지 아까 했던 재료 성격들,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성격으로, 물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수입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인체에 유리한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 중국에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풀릴 거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의 사업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관점이라면은 조금 의료기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보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분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웹진들, 여러분들 메일 계정, 아까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뭐 ERC, 그 다음에 그 등록을 해놓으면은 웹진들 엄청난 정보들 옵니다. 제가 바쁘지 않으면 그거 들어가서 무슨 기사 있는 거 흥미있는 기사 같은 거 한번 읽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쁠 경우는 그냥 타이틀, 명칭만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쭉 내공이 쌓이면 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도 볼 필요가 있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주제인 IPR과 기술사법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한 질문? 지금 직접 재사법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어떤 기존에 있었던 체계가 굳건해지니까 새로운 기술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 기술을 어떤 식으로 개량하는 방향이지 완전한 새로운 기술은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이것이 이래서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직접 재사법이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막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과연 작용 효과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에 있는 거라도 새로운 다른 이종 산업에 가서 적용했을 때 작용 효과가 얼마큼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삼성에서 논리가 뭐냐면은 밀어서 잠금이라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자물쇠 밀어서 잠궜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 특허청에 이건 아니다. 이건 등록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단순하게 기계에 적용했다고 해서 그걸 등록 특허 주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의회에서 그걸 좀 너무 소프트웨어 특허는 너무 넓게 하면 안 된다. 왜냐? 특허권을 줌으로써 이제 그걸 사업적인 제약으로 특허권을 한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허제도가 있는 건데 산업을 저해한 쪽으로 특허권을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방금 질문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걸려주는 거는 막아야 한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동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하드웨어적인 기술 관점에서는 분명히 뭔가 개선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듯이 2개 모터 쓰는 걸 하나로 개선했다든가 원가 절감하고 작용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특허가 오히려 반작용으로 이제 뭐 산업 발전에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허만을 전문으로 해가지고 권리 행사하는 거, 그걸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이든 한국에서도 그걸 좀 가능하면은 통제하려는 추세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능하면 전 세계가 가능하면 산업 발전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좀 그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법적인 그 동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식재산권 자체가 이제 약화된 시제가 이제 1930년대라고 해요. 그걸 엔티트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엔티패턴트 그렇게 또 표현하고 근데 강화되기 시작한 거는 여기 제가 항상 쓰는 교재에는 있는데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강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화했다가 이제 애플하고 삼성 소송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고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산업적인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산업마다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산업이 뭐 특허제도상의 이롭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사회적인 환경 또 산업적인 요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서서히 약해지는 분야 부분으로 약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하네요. 애매모호하죠.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그 약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 발명은 사실은 그 아까 저작권으로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착 독창적이라는 건 사실은 뭐 특허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저작권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또 저작권이라는 그런 수단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굳이 특허로 보호하는 게 낫냐 아니라는 거는 근데 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그 소프트웨어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남의 걸 갖다 카피했다면 저작권법으로 위반이 되겠지만은 독자적으로 그 로직을 설계했다면 저작권도 인정을 돼요. 그게 이제 또 저작권의 맹점이기도 해요. 그걸 보호해주는 게 사실은 특허권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IPR 내에서 특허냐 저작권하고 상관관계 그거를 사실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텔링하고 장난감을 스토리텔링 가미한 장난감 사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관점에서 또 검토하면서 보니까 어떤 것들은 사실은 저작권을 가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장난감에서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도형 아까 뭘로 보고 있을 때 디자인을 보고, 디자인이나 상표로 보고 가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작권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그 공대 이해 기술도 많이 접해보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교재 제가 PDF 파일로 아마 공개되겠지만은 제 메일 계정이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메일로 질문하시면은 제가 필요하면 이제 멘토로서 제가 뭐 바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멘토 역할을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뭐 2시간 딱 해야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했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